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10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전까지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을 한 것이 바로 제 인생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괄괄한 성격의 시모와 새침하고 예민했던 시누이, 그 두 사람과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을 잘 몰랐지만 점점 살아가다 보니 두 사람의 성격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 둥글둥글 넘어가는 남편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던 신우와 시모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고민도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친정에서는 아이를 낳으라며 압박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는 매번 볼 때마다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면서 압박했어요. 너희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이니? 이제는 아이 가질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는 나중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천하태평인 거야? 주변에도 들어보니 지금 너네 나이대에도 아이 안 생겨서 고생하는 애들이 그렇게나 많다는데 너희 뭔 자신감으로 아이를 지금 안 낳겠다는 거니? 그리고 지금 낳으나 나중에 낳으나 뭐가 다른데? 그냥 얼른 아이 갖고 얼른 키우는 게 낫지 않아? 어머님, 저희도 아이 낳고 싶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낳아요? 남편은 승진도 잘 안 되고 월급도 몇 해 동안 동결인데 솔직히 회사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아이 낳고 나면 당분간은 쉬어야 할 테고 제가 쉬면 저보다 어리고 능력 좋은 다른 사람이 자리 다 차지할 텐데 제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으면요? 그렇다고 애를 누가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준비되면 그때 아이 낳을게요.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는 낳고 나면 알아서 다 크는 거야. 우리처럼 못 사는 시대에 애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너희 아이 낳으면 받는 혜택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그 말을 하는 거니? 막말로 남자야 나중에 나이 들어도 아이 가질 수 있다지만 여자는 솔직히 아이 갖는 시기가 있잖니. 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이 못 갖는다고 하면 나중에 네 남편이 딴소리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나한테 손주 안겨줄 생각은 안 하는 거니? 어머님, 애초에 아이를 못 갖겠다고 한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 아드님이에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이 갖는 걸 미루자고도 했고 정 안 되면 안 낳는 것도 좋다고 한 것도 남편이고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뭐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 아이 낳을 테니까 어머님이 봐주세요. 저 출산 휴가 있긴 한데 금방 복직해야 하니 복직하면 어머님이 저희 아이 봐주시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아니, 내가 왜 너희 아이를 봐줘? 네가 봐야지. 원래 아이는 엄마가 보는 거야. 그런 거 잘 안 하면 애가 크면서 비뚤어지고 그러는 거라고. 아무튼 더 늦기 전에 아이 낳는 거 생각해보고 빨리 결정해라.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시기 놓치면 나중에 더 못 낳으니까 지금 빨리 결정해서 임신 계획도 하고 몸도 좀 준비도 하고 그러렴.
시모는 저희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아이를 낳으라며 압박을 했어요. 사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낳을 수 있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섣부르게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볼 때마다 아이를 낳으라면서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런 압박은 저에게만 하셨고 남편에게는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그냥 하는 말일 거라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는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직접적으로 용돈을 달라고 하진 않지만 여행을 보내달라든지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든지 아니면 외식을 시켜달라는 등 저희에게 금전적인 요구도 서슴없이 하셨죠. 제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거나 불편한 티를 내면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긴다면서 비교하시고 저를 비난하셨어요. 시모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신우까지 같이 저를 향해서 공세를 퍼부어도 남편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죠. 얘, 너 옆집 아들,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고등학교 나온 거 알고 있지? 걔도 너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거든? 이번에 그 집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며느리가 능력도 좋아가지고 매달 시부모한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준다면서 자랑하던데 내가 그거 듣고 어찌나 배가 아프던지. 아니 우리도 며느리 있는데 참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 휴가로 해외여행 보내주는 건 어떠니? 나 혼자 가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딸이랑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비행기표랑 숙소만 해주면 나머지 경비는 우리가 알아서 내마. 그래요 언니. 엄마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좀 더 안심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엄마랑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잘 됐다. 언니가 보내주면 더 뜻깊고 좋지. 언니도 이제 어느 정도 연차 쌓였으니까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매달 용돈 주는 거 말고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는 걸로 퉁치면 되겠다. 그렇죠? 아, 어머님, 저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이 낳는 거,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 하는데 갑자기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국내로 여행 갔다 오세요. 해외여행 가시려면 국내보다 비행기 값이며 숙박이며 더 많이 들고 저희도 하나하나 다 신경 써드리기 힘들어요. 아니, 내가 큰 거 바라니? 그냥 여기 근처 동남아라도 가보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무슨 큰 거 바라냐? 아이고, 손주도 못 안겨주면서 고장 여행도 못 보내준다니. 그 돈 아껴서 비싼 집이라도 살려고 그러니? 예, 너 그렇게 버는 돈 중에 우리 아들이 버는 돈도 있을 거 아니니? 아들한테 물어보니 네가 경제권 꽉 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던데 네가 왜 그걸 쥐고 있는 거야? 원래 결혼하면 시부모 효도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껏 몇 년을 그대로 참았는데 네가 언제 그렇게 대접하나 내가 참았는데. 어머님, 그런 것도 다 사정이 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죠. 남편 회사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상황 괜찮아지면 저도 남편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어머님.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시지 마시고 저희 상황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참나.
내가 지금껏 몇 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는 말이니? 내가 이 세상 뜨거들랑 내 유골함 들고 해외여행 가기라도 하게? 아이고, 아서라 아서. 내가 너희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켜놨더니만 버는 돈은 족족 며느리가 다 가져가 버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모와 신우는 뜬금없이 여행을 보내주라고 고집을 피우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보내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모는 막무가내로 고집하시기도 했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고집을 말리기는커녕 저를 설득해 보내주자고 해서 전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남편의 말로는 자신을 키우면서 고생한 시모에게 효도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를 키워주신 친정부모님도 똑같이 보내드려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친정은 잘 사시니 그에 반해 부족한 시댁을 더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남편과도 트러블이 심했는데 결국에는 국내 여행으로 시모를 달래드렸지만 저는 그때부터 시모와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편은 그 두 사람을 어쩌지 못하고 휘둘려 다니면서 저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렇지만 먹고 살기 바빴기에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다 신경을 써줄 수 없었고 이것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것도 지쳐서 그냥저냥 넘어갔던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혼 4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은 갑자기 아이를 갖자면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었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 지금 당장 아이를 갖는 건 너무 욕심이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싶더라고. 당신이 어떤 거 걱정하는지 알아. 그래서 나도 알아봤는데 회사에서 아이 나오면 육아휴직 써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셨어.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아이 갖는 거 어떨까? 갑자기? 아니, 나도 아이를 낳고 싶긴 하지만 솔직히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가 직업이 있더라도 누구 하나 쉽게 쉴 수 있는 직장은 아니잖아. 근데 당신 회사에서는 갑자기 육아휴직 써도 된다고 하신 거야? 근데 나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아이도 아이지만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우리 경제 상황 뻔히 아시면서도 이것저것 사달라, 해달라 요구하시고. 난 지금도 벅찬데 앞으로 아이까지 낳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뭔지 나도 잘 알아. 나는 엄마랑 동생이 워낙 성격이 세니까 내가 둥글둥글 잘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당신이랑 어머님, 동생이 트러블 있을 때도 그냥 별다른 대꾸를 안 했던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 엄마는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만 하시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도 없으시잖아. 당신한테 제일 미안했어. 당신이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당신보다 더 열심히 할게. 육아휴직도 할 거고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정말? 솔직히 나는 걱정돼. 지금도 우리가 그럭저럭 살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앞날이 밝은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덜컥 결정했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많아.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는데 더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어? 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 꼭 우리 아이 낳고 싶어. 결혼할 때도 약속했잖아. 적어도 한 명은 낳자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육아휴직해서 아이를 보면 당신은 복직하고 그 후에는 내가 복직할 때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 막연히 두려움에 자꾸 시간만 지나다 보면 나중엔 더 두려움이 커질 것 같기도 해.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아이 생각해 보자. 남편은 자신이 더 노력을 하겠다면서 아이를 갖자고 말을 했고, 처음에는 절대 반대였던 저도 사실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다짐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임신을 했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은 약속대로 육아휴직을 했고, 전 출산 휴가를 받아서 아이가 4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잘 돌보고 집안일도 잘 해내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도 돌보지 않고 집안일도 내팽개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한데 남편은 점점 육아에 손을 떼버리니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갔던 날 남편이 육아휴직까지 해가면서 육아에 도움을 준다면서 칭찬하는 시모의 말에 전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하고 말았죠. 예, 너는 참 신랑 한 번 잘 만났다. 우리 때는 아이 낳고 나면 산후조리가 어디 있니? 그냥 며칠 누워있다가 바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도 보는데 너는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다가 와. 거기다가 집에 오니까 남편이 집안일도 싹 해놓고 아이도 봐줘. 너처럼 편하게 산후조리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 요즘도 남자들은 육아휴직을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와이프 생각해서 육아휴직까지 쓰고 말이야. 너무 기특하지 않니? 기특이요? 어머님, 요새 남편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하다가 자고 낮 돼서야 일어나요. 애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달라고 우는데 한 번을 안 일어나고 게임할 때도 애가 우는데도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육아휴직이요? 어머님, 육아휴직하면 육아를 해야죠. 그러려고 휴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집안일도 제가 다 하는데 뭐가 잘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걔가 네가 있어서 그런 거지. 혼자서 있으면 알아서 다 잘한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출산 휴가라서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니. 네가 아이랑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나 있겠어? 나중에 너 복직하면 낮에는 아이 못 보니까 지금이라도 아이랑 시간 많이 보내라고 얘가 배려해 주는 거지. 너는 남편 속 깊은 뜻을 그렇게 모르니? 그리고 원래 육아랑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하는 거야. 근데 네 남편은 휴직까지 내가면서 도와주려고 하잖니.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니니? 네?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 낳는 것도 남편이 그만큼 많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낳게 된 건데요. 육아휴직도 그래서 쓰는 건데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매일 게임만 하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밥은 삼시세끼 다 먹어야 하고 제가 더 힘들어요, 어머님.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 저번에 가보니까 청소도 싹 해놓고 집 정리도 잘 해놓고 있더니만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네가 뭔가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게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처음에는 잘했잖아. 그리고 원래 출산하면 친정에서 와서 다 도와주는데 너희 집에서는 뭐 안 해줬니? 이렇게 나한테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친정에서 와서 해주는 거야. 어머님, 저 산후조리원 가는 비용도 친정에서 다 해주셨고 지금 집에서 밥 먹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재료 다 친정에서 보내주세요. 그것도 가분한데 어떻게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 해달라고 해요. 남편은 집에서 보내준 고기 본인이 싹 다 먹어놓고서는 저 이 약해졌으니까 못 먹는 거라면서 말이나 하고. 어머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시모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낸 것만으로도 기특한 거라면서 말을 했지만 전 그런 말들이 더 제 마음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특히나 친정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데 시댁에서는 도와주기는커녕 매번 바라는 것만 있으니 제 마음이 더 차게 식어갔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터뜨려주면 그래도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했는데 신우가 당시 일을 쉬고 있어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해주는 것도 고마웠고 남편보다는 차라리 신우가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보러 온다고 해놓고서는 아이는 방바닥에 방치한 채 집에서 쉬느라 바빴어요. 제가 고마워 음식이라도 주문해주면 그것만 먹고 아이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죠. 심지어 기저귀를 몇 시간 동안 갈아주지 않아서 엉덩이에 발진이 심하게 나기도 했는데 그때서야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신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주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기저귀를 갈아줘야죠. 아이 대변이랑 다 섞여서 여기 엄청 독이 올랐대요. 이거 며칠 동안 쓰라리고 아플 거라고 하는데 조금 신경 써주지 그랬어요. 이 정도면 아이가 불편해서 계속 울었을 거라고 하던데 아이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진짜로? 아, 안 울었다니깐요. 제가 알았으면 기저귀 갈아줬겠죠. 그리고 언니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기저귀 발진 나가지고 빨개진 애들 많다고 하더구만. 이거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래요. 언니가 이렇게 저한테 화낼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언니한테 돈을 수억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정도가 심하니까 그렇죠.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변 보고 그냥 놔두니까 더 심해진 거라고 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아이도 칭얼거렸을 게 분명한데 아가씨는 절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더 화나서 그래요. 그리고 아이 왜 분유는 잘 안 먹이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한다고 적고 갔잖아요. 오늘 분유도 한 번밖에 안 먹였던데요. 아, 애가 안 먹는데 그럼 억지로 먹여요? 그냥 계속 자니까 내버려 두었고 깨나서 잘 노니까 그냥 놔뒀고 나중에 울어서 먹이니까 또 자고 그 다음에는 기저귀 발진 올라와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어른도 아침 거르고 점심 먹고 몇 시간 뒤에 저녁 먹는데 아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니, 저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언니 맘충이에요. 애써서 애 봐줬더니만 지적이란 지적은 다 하고 있네. 신우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적어준 대로 아이를 먹이지도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았죠. 몇 시간 동안 방치해놓고서는 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예민하다면서 맘충이란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화를 냈는데 시모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예, 너 네가 뭐라고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니? 아이 그거 좀 잘못 봤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니? 그래도 제가 너희 생각해서 아이 봐주겠다고 하고 간 건데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애 귀를 이렇게 눌러놔? 원래 아이가 기저귀 찾아보면 발진도 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니? 네 눈치를 봐야 해. 어머님, 그냥 단순하게 발진나서 화낸 거 아니에요. 애를 보는데 하루 종일 분유를 한 번만 줬어요. 그리고 기저귀도 한 번만 갈아준 거고요. 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유 먹고 기저귀도 몇 번씩 갈아요. 아이 돌보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모를까봐 어떻게 분유 타고 몇 번 먹이고 몇 시에 먹어야 하는지도 다 적어줬는데 그거 한 번을 안 봤어요. 그럼 제가 화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깐깐하게 굴 거면 네가 애를 봐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애를 맡겨? 네가 그런 태도니까 네 애가 아픈 거야. 네가 좋은 마음 먹고 사람을 대하면 네가 그렇게 아프겠니? 사람이 나쁜 마음 먹어서 행동하니까 그게 다 자식한테 가는 거라고. 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 탓을 해야지. 어디서 도와주러 간 사람한테 그렇게 혼내니? 정말 내가 듣다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우리한테 너희 애 봐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애 봐준 값은 꼭 주고. 전 시모의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신호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다 꼼꼼하게 적어서 전달을 해주기도 했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사들이 날씀에도 시모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뭘 몰라 그럴 수 있다면서 다음에는 신우에게 아이를 맡기지 말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그 누구도 제 편이 없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나서야 한다는 걸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심했고 아이가 아플 때면 멀리 계시는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돌봐주시게 되었어요. 남편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복직을 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더해지면서 그럭저럭 집안은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생각보다 훤칠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게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결혼은 수월하게 이어지는 듯 했어요. 시모랑 신우는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는 생각에 정말 신이 나 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 결혼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다니 정말 장하다. 딸, 시집 가서도 이 엄마 챙겨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도 요즘은 시집 가서 그 집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 친정에도 자주 오고 그리고 처음에 기선제압 알지? 처음에 잘해야 평생 네 자리를 만드는 거란다. 알고 있지, 엄마. 나도 내가 결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그때 상견례에서 들었지? 저쪽 집에서 집 해준다고 한 거. 나도 몰랐는데
남자친구 이름으로 벌써 집 준비해뒀나 보더라고. 다음 주에 집에 같이 가자는데 나 너무 설레는 거 있지? 엄마, 내가 시집가면 엄마 앞으로 편안하게 해줄게. 알았지? 그래. 아들이라곤 하나 있어도 이 엄마 편하게 못 해주더니만. 그래도 딸이 현우였네. 며느리 너도 앞으로 분발해야 되겠다. 이제 사이도 들어오면 너랑 비교되지 않겠니? 우리 사이는 능력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고 앞으로 우리 딸 호강시킬 일만 남았네. 그나저나 너는 왜 상견례에서 그렇게 썩은 표정으로 있었니? 아니 내가 사돈 보기 민망해가지고. 네가 그런 얼굴로 있으면 어떡해? 왜? 배 아프니? 예, 너도 그 정도면 결혼 잘한 거지 뭐. 우리 아들 정도면 다정하고 좋은 남편 아니니? 시모와 신우는 좋은 집안과 사돈이 된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상견례 이후로 시댁에서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던 중 전 10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과도한 업무도 업무였지만 육아, 살림, 일까지 모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쉬어가고 싶어서 사직 의사를 내비친 후 퇴직을 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퇴직금도 많더라고요. 남편에게만 퇴직금에 대해서 말을 해뒀는데, 퇴직금이 들어오는 날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바쁘니? 안 그래도 너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말이야. 만나서 말해야 하는데 급하니까 전화로 말할게. 오늘 네 퇴직금 들어오는 날이지? 그 돈 네 신우한테 보내렴. 결혼하려고 하니까 혼수며 예단이며 준비해야 할 게 많은가 보더라고. 네 퇴직금이면 네 신우 결혼 준비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거 맞지? 내가 계좌 보내줄 테니까 빨리 보내줘. 급하다고 하니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신우 혼수 비용을 왜 제 퇴직금으로 주라는 거세요? 지금 제 퇴직금을 신우한테 다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어머님, 그거 제 퇴직금이에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은 제 퇴직금이라고요. 그리고 빌려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돈을 그냥 신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니, 내가 이래서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랑 말을 하기가 싫다니까. 넌 친정에서 예의 교육 안 받았니?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야. 네 남편이 누구야? 신우 오빠 아니니? 신우가 혼수해 가야 하는데 당연히 가족으로서 그런 거 해줘야지. 오빠가 못 해주면 네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퇴직금 고작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그 정도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싸게 끝나는 거니까 황당한 소리 그만하고 얼른 보내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예의라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돈이고 어머님이 보내라 마라 할 돈도 아니에요.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 저희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받으면 받지 어떻게 제가 드립니까? 어머님, 지금 잘못 전화하신 거예요. 저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네가 못 살면 뭐 어쩔 건데? 남의 아들 등골 다 빼먹고 이제 와서 도움받아 네 자식 다 키워주니까 혼자 먹고 살려고 튀는 거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가정고생은 다 우리 애들이 했는데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이혼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돈이나 보내. 염치요? 염치 없는 건 당신네들이지. 당신네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사는 건 안 보여요? 아, 그저 자기 좋은 대로만 보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알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네까짓 게 뭐라고? 위자료 내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가면 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껏 해준 거 다 내놓고 나가. 저는 뻔뻔하게 제 10년 퇴직금을 요구하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고,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와 그 돈을 신우에게 보내주라며 말을 했죠. 전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지만 남편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저를 나무랐어요. 이로써 전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정말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터트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 그전부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육아휴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퇴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을 했다면서 아이를 보려고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다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일은 구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없으니 모든 것을 놔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직을 할 때쯤 이 사실을 알았었지만 전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복직을 했다며 저에게 숨기고선 출근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백수로 지냈었습니다. 그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받은 퇴직금으로 조금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의 뒤를 캐면서 알게 된 것 중 충격적인 것은 시댁에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대출까지 많이 받아왔다는 것이었죠. 특히나 신우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인지 남편은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신우에게 보내준 내역도 있었어요. 모든 내역을 가지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더니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이를 보려고 육아휴직을 말했었는데, 회사에서 절대 안 된다면서 그러려면 퇴직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홧김에 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취직이 안 됐어.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우리 집 때문에 화도 많이 난 상태라 나까지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숨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돈은? 그럼 왜 돈은 수천만 원이나 빚진 건데? 내가 이것까지도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이름으로 돈도 수천만 원 빌려놓고서는 그 돈 모두 네 엄마랑 신우이한테 다 보내줬잖아. 그건 왜 보내준 거야? 당신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돈을 그냥 보내줬냐고. 그래 놓고서는 왜 나한테 퇴직금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 동생이 결혼하면서 필요한 돈이 있었어. 저쪽 집에서 결혼하면서 주신 집 있지? 거기 혼수 리스트를 보내오셨는데 다 고급 리스트로 보내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맞춰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내가 잠깐 빌려준 거야. 근데 나중에 동생이 다 갚는다고 했어. 결혼하면 어차피 남편 월급 자기가 다 관리할 거라고.
어쨌든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해서. 근데 이혼만은 절대 안 돼. 그래 놓고서는 모자라니까 내 퇴직금까지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했던 거야? 정말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한 거구나? 내 퇴직금.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동안 나한테 속였던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대출 받았던 거, 그거 다 이혼 사유인 거 알고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고 화내고 소리쳤던 것도 다 이혼 사유야. 절대로 당신이랑 못 살아. 전 그동안 남편이 대출을 숨겨왔던 내역과 퇴직금과 모두 탕진한 내역,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했던 내용들을 모두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남편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라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주장했거든요. 끝까지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의 마음도 모두 사라져버렸고, 재산 분할은 남편의 탕진 내역과 그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제가 대부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니 저에게 연락을 해와 욕을 날리던 시모는 결국 신우와 남편을 다시 걷어가게 되었죠. 들어보니 신우는 상대 집안 요구를 맞춰주지 못해서 파혼을 했다고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우와 남편 때문에 시모는 매일 집안일과 빨래, 거기다가 다시 일까지 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있다고 해요. 전 친정 근처로 와서 요양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했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만 맞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저와 예비 신랑을 좋게 보셨고 상견례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2주 뒤 상견례를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셨던 시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시간 될 때 식사하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미리 연락은 주실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깜빡하고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봤지만 남자친구 또한 예비 시부모님께서 레스토랑에 찾아오셨다는 거에 놀랐는지 당황해하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음식 주문을 받은 뒤 최대한 신경 써서 내어 드렸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표정은 나쁘지 않으셨고 어느 정도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 얼굴이셨어요. 식사하실 때 불편해 하실까봐 잠깐 자리를 비켜드렸었는데 저를 부른다는 직원의 말에 예비 시부모님께 다가가니 자리에 앉으라며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꺼내기 시작하셨는데 좀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란 얼굴이긴 한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이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나저나 레스토랑에 손님이 꽤 많이 찾아와 주는 것 같은데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되나 봐.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내 아들과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 둘이 결혼을 허락해줬던 건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이 될 것 같아 허락해준 건데 레스토랑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내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들을 희수 씨가 다 까먹을 거 아니야.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매출 좀 알려줄 수 있나? 아, 네. 매달 다르기는 하지만 한자리에서 5년간 문제없이 운영해 왔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어요. 월 매출은 대략 5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월 매출 5천이면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일반 음식점도 아니고 레스토랑은 단가도 비싼데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이것저것 빠지면 순수익으로 남는 건 얼마 없을 것 같구만. 음식 맛은 나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네. 그래도 매달 여행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겠지? 아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우리도 여행 좀 갈까 하는데 신경 좀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될 거 아니야. 5년 정도 벌어 모았으면 여행 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3대 폭포는 한번 보고 싶은데 돈이 만만찮아서 우리 형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 그런데 오늘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네. 여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이 정도면 그래도 가고 싶은 데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수 씨가 우리 집안에 잘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신경 써줄 테니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인생에 남는 건 여행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1년에 한 번은 무리해서라도 해외여행 다녀오거든. 예비 새아가도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 식구 하나 더 늘었으니 더 자주 다녀야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예비 시부모님 식사하시는 거 쳐다보면서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였고 왜 레스토랑에 오셨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도 가지게 될 테고 집도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아야 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제 돈으로 여행 갈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아 계속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얼굴 표정이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니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비 시부모님이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신 뒤 남자친구가 레스토랑에 왔을 때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고 가셨다는 거에 많이 놀랐는지 난감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연락도 없이 오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저에게 대놓고 제가 버는 돈으로 여행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평범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남자친구가 예비 시부모님께 잘못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좋게 잘 설명드렸다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려 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오래 붙잡지 않는다고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근처에 계신다는 말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예비 시부모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드린 다음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하신 건지 여쭤보는 순간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데리고 들어간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새로 나온 상품 하나를 눈여겨봤다고 직접 보여주셨죠. 이게 내가 봐놓은 신상이거든. 어떠니?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정 상품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 그냥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 같은데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더군다나 한정품이면 있을 때 일단 지르고 봐야지. 안 그럼 나중에 100% 후회한다니까. 당신도 봐놓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상품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며. 이거 사고 바로 이동하는 게 좋겠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사진 않겠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잠깐 사이에 발리지는 않을 거야. 일단 당신 것부터 계산하고 이동해도 늦지 않으니까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좀 더 살펴봐봐. 일단 나는 이거 하나면 만족할 것 같아. 이 상품으로 주세요. 확실히 신상이라 그런지 때깔부터가 다르네. 이거 들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어.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일시불이죠. 예, 뭐하고 있어? 후딱 결제해야지. 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인데요. 저기 건너편에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거든요. 월 매출이 5천이라 돈도 꽤 많이 벌고 있어서 명품 가방 하나 사준다고 했거든요. 이래서 며느리를 잘 둬야 한다니까요. 요즘 이런 며느리 흔치 않잖아요. 저희 조만간 3대 폭포도 다녀오게 생겼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돈 많은 며느리가 굴러 들어왔지 뭐예요. 예, 후딱 결제하고 이동하자. 어머님, 이 가방 25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정말 바쁜 시간인데도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나온 건데 이 가방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이 바빠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예비 시어머니 난감하게 만들 생각이야? 내가 이 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바쁜 너를 불렀겠어. 일단 후딱 결제부터 해라. 앞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테고 그럼 네 돈이 내 돈이나 다름없는데 시애미를 위해서 이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요. 정식적으로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많이 불편해요.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으면 그날로 며느리나 다름없는 거지. 그래서 결제해주기 싫다는 거니?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당했으면 좋겠어? 명품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화가 난 예비 시모의 목소리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두 분은 제가 결제를 하지 않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난감해 하시면서 가방을 만지작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해 보였고 그 가방을 꼭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저도 고민이 많았었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명품 가방을 결제하게 되었고 뒤이어 예비 시부의 상품도 결제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만족하신 얼굴을 하시면서 볼일이 끝나셨는지 바쁘면 먼저 들어가 보라고 그제서야 저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고 결국 화가 터져 버렸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계속 싫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어? 한창 바쁜 시간에 갑자기 얼굴 좀 보자며 나오라고 하시길래 가봤더니 백화점 앞이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건지 몰랐는데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 어머님이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며 상품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250만 원짜리였어. 근데 그걸 나보고 결제를 해달래. 그것도 모자라 아버님도 명품 시계를 구매하셨다고. 총합이 48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정식적으로 부부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결혼하면 더 심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한테 여행 얘기는 잘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 말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 그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줄 알았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냥 가시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았어. 일단 나는 원치 않는 상품을 결제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나한테 다시 계좌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왜 상품을 결제했는지 알아?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라서 그렇게 한 거야. 아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는지 알아? 창피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선물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상품 금액을 계좌로 보내줘. 아직 결혼 전인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드린 마음은 전혀 없거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제를 강요하시는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알아?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결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나갈 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대화로 고민을 풀어나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둘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힘들다는 걸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크게 와닿았죠.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희 레스토랑에 있는 룸에서 양가 집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마주보고 앉아있던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변은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했다는 것과 저번에 예비 시부모님이 명품을 구매하셨을 때 남자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걸 상견례 당일 알게 되셔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자기도 난감하다는 말을 하길래 잠시 따로 밖으로 불렀어요. 내가 자기한테 돈을 돌려받은 건 일단 서로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오늘 어떻게 아셨다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잖아. 그게 나도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오는 동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상견례 끝나고 결혼식 전에 너랑 또 만나서 백화점 쇼핑을 하겠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는 길에 한마디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흥분을 했는지 백화점에서 구매했었던 명품에 대한 금액을 돌려줬다는 말을 꺼냈었거든. 그때부터 내가 왜 그 돈을 줬냐고 난리를 치시더니 상견례도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겨우 설득해서 오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내가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잖아. 당연히 기분 나빠하시지. 나한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내가 그 돈을 자기한테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좋아하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일로 너한테 백화점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피곤한 일은 더 이상 안 생길 테고 너한테 뭘 바라지도 않을 텐데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서로 다 금방 기분 풀려서 예전처럼 행동하실걸? 일단 올해 자리 비우면 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자. 저는 걱정이 더 쌓였는데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로 돌아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저는 옆에 앉아있던 언니한테 무슨 일이냐고 살짝 물어봤는데 언니도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봤으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비싼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며느리 부담될까봐 그래도 저렴한 거 골라서 선물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걸 제 아들한테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길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명품 가방이 제 아들이 사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예비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를 아직 잘 모르나 봐요. 원래 결혼 전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비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선물이랑 용돈도 두둑하게 얹어주는데 대려 돈을 돌려받으니
제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 가당키나 하나요? 내가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그냥 가버리면 화병이 쓰러질 것 같아 한마디 하려고 온 겁니다. 가뜩이나 튀기 집안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오늘 기분 제대로 잡쳤네요. 아들, 이래서 순수한 한국 혈통인 집안을 만나야 되는 거다. 방금 저희 엄마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튀기 집안이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신 건 당신들 아니에요? 갑자기 레스토랑에 와서 온갖 음식들 다 시켜 드시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조사를 하시더니 레스토랑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외여행 가시겠다면서 저를 난감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바쁜 사람 백화점으로 불러내서 돈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인 부부도 아닌데 결혼 전부터 이러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우리 집안을 튀기 집안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 간 것 같으니까 저희 레스토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도영 씨는 결혼하기 글렀네. 저런 부모가 있으니 앞으로 어떤 여자가 도영 씨랑 결혼을 하고 싶겠어.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세상 떠나야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 인생도 쪽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그만 나가주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저번에 도영 씨 부모님이 우리 레스토랑에 오셔서 드신 음식값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계좌로 보내줘. 우리 집안 무시하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줄 마음 없거든. 볼일 끝났으니 그만 나가봐. 얘가 이제 보니까 아주 말버릇이 고약하네. 부모가 저 모양이니 뭘 배우고 자랐겠어? 너는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 음식값을 달라고? 예비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전부 다 던져 버렸어요. 사기 접시들은 전부 다 깨져 버렸고 남자친구가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죠.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개념 없는 집안을 끌어내려 하는데 예비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직원들이 뺏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는 세차게 집어던져 버렸고 음식이 담겨있던 접시는 저희 엄마 얼굴에 맞아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언니가 엄마의 얼굴을 살피는 동안 저는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다행히 엄마 얼굴에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상견례 오신다고 돌아가신 아빠가 예전에 선물해 주셨던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음식물에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려 옷이 망가진 거에 대해 슬퍼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인이지만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미국 분이시고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그 사이에 태어나신 혼혈인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언니도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긴 했었죠. 살면서 외모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가족관계를 물어보시길래 전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시모는 속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튀기라는 말이 주로 한국 여자와
미국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예비 시모에게 들었을 때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이라 너무 화가 났었어요. 예비 시댁은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행동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더는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합의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며 엄마한테 접시를 던진 행동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레스토랑 안을 찍고 있던 CCTV의 증거물까지 제출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인간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을 하려는데 언니가 예비 시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몇 달 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가이드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가이드였던 저를 몰라보신다는 게 신기하네요. 뭐 신경을 안 쓰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여행 가셔서 만난 흑인하고는 계속 연락 주고받고 있으세요? 왜 그때 저한테 한국말을 서툴게 하는 흑인 한 명한테 관심이 간다고 다리 연결 좀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저에게 팁까지 지어주시면서 부탁하시길래 연락처 드렸고 다리 연결까지 해드렸었는데 여행하시는 동안 그 흑인분이랑 밤낮 가리지 않고 붙어 있으셨잖아요. 이제 기억나시나 보다. 제가 그쪽 지역에서 가이드만 9년을 했었는데 당신처럼 적극적인 아줌마는 처음 봐서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아줌마랑 그 흑인분과 포옹하고 사진 찍으셨죠? 제 핸드폰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들 집안부터가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시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이제 기억나네. 그때 모자를 폭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내가 얼굴을 몰라봤어요. 그건 그냥 여행 갔을 때 찍은 건데 뭐하러 그런 걸 쓸데없이 이 자리에서 꺼내려고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여행 다니는 동안 심심하니까 잠깐 친해진 것뿐이지 별거 없었어요. 한국말도 곧잘 해서 재미있어 보여 몇 마디 붙였던 것뿐이지. 그때 내 지인들도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다들 친구 한 명씩 사귀고 그랬었잖아. 일단 서둘러 경찰서로 가시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해외여행 갔을 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던 거야? 저 말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그 사진 나도 좀 봅시다. 외국에서 가이드 일을 하던 언니가 상견례 때문에 잠깐 귀국했었는데 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말해 주었고 그 집안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언니의 깜짝 물음을 시작으로 사진까지 보여주게 되는 순간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사진은 제가 봐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냐는 말에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핸드폰을 빼서 확인하는 순간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 흑인 남자는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현재 한국에 있었고 흑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며칠 전까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상견례가 초토화된 것보다 아줌마가 흑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상황으로 번져져 저희한테 했던 행동들이 묻혀버릴 정도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 집안 부모는 현재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아줌마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엄마한테 접시를 날린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금의 선처도 없이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너질 때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행동하려고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정말 사람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일들을 겪기 전에 정리가 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네요. 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위기에 속하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까지 이런 인식들이 결혼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었죠. 예비신랑 밑으로 신우가 셋이나 있었는데 장남인 예비신랑이 결혼을 해야 신우들도 신랑감들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고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우들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도 제 심기를 건드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희 둘 사이를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예단 보낼 준비를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들 하는 것만큼만 간단하게 하자며 저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왕 해드리는 거 요금 먹지 않아야 했기에 경제적인 능력선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런 상황을 예비 신랑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초대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무래도 예단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저녁 한 끼 하자는 것도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단 목록이 들어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확인차 보자고 한 거다.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대충 정해놓은 목록이 있다며? 너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지장을 주면 되겠니?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없는 물건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괜한 사치는 오히려 안 좋을 뿐이다. 그냥 내 아들과 잘 먹고 잘 살면 시애미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조정할 건 과감히 없애자꾸나. 그걸 왜 엄마 혼자 기준을 정해요? 저희들도 의견도 들어봐야죠. 남들 다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엄마는 항상 오빠만 생각하더라? 이럴 때 받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지 못해? 어른들 대화하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상황 안 올 줄 알아? 영천이가 이번에 결혼하면 줄줄이 시집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 뭐해요? 엄마 아빠는 꼭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시더라. 너희들은 동생으로서 오빠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런 걸로 집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어. 새언니, 저희들은 엄마 의견이랑 다르니까 가격대 높은 걸로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명품 가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번 받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아야 저희들도 만족하고 앞으로 새언니한테 잘하죠. 시부모님과 다르게 새 신우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신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봐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요즘 세대는 주위에서 예단 같은 거 거의 안 한다며 괜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신우들은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명품 가방을 원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댁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 신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부담스러운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너희 새언니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명품 가방 그거 이번 기회에 하나씩들 장만하면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그것도 나중에 서운한 말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 눈치 볼 생각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은 아주 잠깐이라니까요. 주위에서 모임 가지면 나중에 예단 뭐 받았는지 그런 말들 주고 받는다면서요.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오빠가 이런 건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영천이 너는 지금 새아가 옆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소박하게 돈 모아 살아갈 생각 안 하고 이번 기회에 한몫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새아가 기분이 어떻겠니?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엄마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형식적인 걸 뭐하러 거부하시는 건데요? 그래요, 어머님.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신경 좀 썼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남들은 빚내서 예단 들어온다던데요. 처음 겪어본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새 신우들과 쿵짝거리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저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와 표정 관리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은 저를 바래다 준다며 뒤따라 나오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근처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비 신랑 입에서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은 예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나까지 부모님 편 들어줬어 봐. 그럼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 먹던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걸? 걔들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데? 불을 붙였으면 당신이 수습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어야지. 계획도 없던 예단 목록을 추가하면 어쩌자는 거야? 명품 가방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무조건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신우들 마음만 들뜨게 한 것뿐이라고. 그건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니잖아. 신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만 올려버린 거잖아. 어차피 딱 한 번 하는 건데 눈 딱 감고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비싼 걸로다가 제대로 한번 선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일만 더 크게 저지른 상태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가방 하나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왕 해주는 거 괜찮은 걸로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준비한 예단을 들고 예비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신우들이 예단 물품들을 궁금해하길래 거실로 자리를 옮겨 기본적인 예단 물품을 시모에게 전달해 드렸고 신우들에게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가방을 전달해 주었네요. 들뜬 모습을 보이던 새 신우들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물건을 꺼내자마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새언니, 설마 이 가방을 저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분명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 가방 명품 가방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정말 신중히 고른 물건인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200만 원이나 하는 타조백인데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예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딱 정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알아서 준비해 달라길래 저 딴에는 그래도 신경 많이 쓴 건데요. 처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고민 끝에 결정한 물건이 겨우 2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새언니가 정말 센스가 없네. 저희가 대충 얘기했으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셨나 보다. 솔직히 500만 원 이상 되는 샤넬 가방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가방은 그냥 동대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이걸 누가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너희들은 신경 써서 줘도 싫다는 거니? 받지 말거라.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냥 전부 다 반품하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보태거라.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줘야지. 그동안 이 가방 고르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막내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예 포장 자체를 뜯지 않고 있네. 애들이 싫다는데 그냥 반품하고 샤넬백으로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명품 가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교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교통정리가 된다니까. 아까 500만 원짜리 그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건데? 너 지금 애들한테 500만 원 이상 되는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사주라는 거니? 얘가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정말 정신 나갔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저희 쪽에서 집 마련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명의만 너로 되어 있는 거지. 대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많은 대출 빚을 혼자 갚겠다는 거야?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갚아 나갈 텐데 그럼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셋이 합쳐서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너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다 세아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건데 받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것도 감지덕지지.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때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는 왜 맨날 세원이 편만 드는 건데? 원래 예단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도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예단은 집안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성의만 보이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예단이 아니다. 도로다 내놓거라. 시모는 신우들의 손에 들려있는 타조백을 전부 뺏은 뒤 제 옆에 올려두면서 사치 부리지 말라며 전부 다 반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모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자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시자 예비 신랑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동생들한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왕 쓰는 김에 돈 좀 더 얹어서 고가의 명품백을 준비하라며 또다시 신우들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른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신우들한테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몇 번 참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빚 없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한 살림 차리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품 가방을 500만 원짜리나 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건데 왜 당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몰라? 아가씨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중간에서 자를 건 단호하게 끊어내줘야 더는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건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후회스러운 날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오빠가 결혼을 해야 아가씨들도 시집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들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이겨먹으려 들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고 곧 있으면 남편 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싶네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랑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래서 결혼식에 발 들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오빠가 먼저 가야 저희도 뒤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요.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봐요. 이대로 새언니 보내실 거예요? 일단 이런 기분으로는 모두가 좋은 말이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현관문 밖을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우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뒤따라와 붙잡으려 했지만 시부 말대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서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네요. 그러자 멀어져 가는 저를 향해 결혼이 무산되는 순간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달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더니 대꾸를 하지 않자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면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예비 신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걸. 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당신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어? 나랑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타조백도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 내가 어떤 가방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가씨들이 타조백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나도 얼핏 들은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해 준 것 뿐이라고.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확신하듯이 나를 설득시켰으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직접 나서줘야지. 해결해주기는커녕 일을 더 키우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정말 정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거 좀 해준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왕 해주는 거 돈 좀 더 써서 마련해주면 앞으로 결혼 생활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동생들 앞에서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당신이 이러니까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거야.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네. 이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어쩜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불쌍하신 것 같아. 하나라도 정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제가 진심으로 파혼 얘기를 하자 예비 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예단 들고 시댁에 찾아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친 뒤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와
그날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파혼하겠다며 확고한 제 마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제 의견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뒤에 시어머니를 만나 파혼 의사를 밝힌 뒤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모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싶지만 아직 철없는 그 사람과 아가씨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결혼 얘기 다시 꺼내는 게 저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다고 괴로운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들을 마무리한 뒤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우들이 결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말에 화가 났는지 다음날 저희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는지 회사 직원들이 말리는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려오길래 투자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첫째 신우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더니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저에게 던져버리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신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시부께서 신우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하게 반대하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하셨다는 시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며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는데 중앙 좌석 의자가 돌려지면서 첫째 신우가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리더니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신 분께서 첫째 신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많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첫째 신우는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 좀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은 첫째 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희 회사 투자자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첫째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였고 회의실로 허겁지겁 달려온 남자는 저희가 결혼하고 뒤이어 결혼 예정이었던 첫째 신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현민 씨랑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 나중에는 저 여자처럼 내 아들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꼴을 나보고 지금 보라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성 좋아 보여서 요즘 여자들 치고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안 보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런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성격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일세.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들, 너는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 거야?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 직원분을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 잡고 내쳤다니까.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올라왔으면 더 볼만했겠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싶으면 저 직원한테 지금까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보여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저 직원이 불쌍해서라도 투자 연장할 테니까 나중에 직원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죠. 저희 회사와 계약했던 분이 이번에 끝나는 기간이었는데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회사의 미래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사건이 터진 거라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투자는 그래도 연장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답답할 뿐이었네요. 첫째 신우가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자 둘째, 셋째 신우도 단체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새 신우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시댁지방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었고 첫째 신우가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은 회의실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부모님께서 신우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첫째 신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며 파혼하면서 생긴 위자료 금액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